원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인상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조금씩 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직, 하위직 공무원의 한 20%대라고 하는 거니까 워낙 좀 적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무튼 수당 같은 거를 올리는 선에서만 끝났다 이런 얘기인데 서혜정 기자도 말했지만 본질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와 대화를 나눴던 노조원들도 그 점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예. 노조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그러니까 이 신분을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17개 시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 동일한 조건에서 한 번에 교섭하는 게 의무가 됩니다. 반면 지금은 지역별로 따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이 수당을 좀 올리기로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이 파업이 끊이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예. 뭐 또 한쪽 얘기만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교육당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교육청 입장을 제가 들어봤는데 이 교육당국은 어쨌든 이 교부금 등 이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또 이들한테 월급도 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임금 인상은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예. 사실 가용할 수 있는 돈을 감안했을 때 자신들이 제시한 안이 1.8% 인상이라는 건데요. 신분 문제도 사실은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 만큼 국회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이든 뭐 거기든 다 국회가 필요한데 국회는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안타깝긴 하죠. 서혜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파업을 지지해도 부모의 마음은 걱정이 앞서죠.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보조인력의 도움이 없이는 먹는 것과 볼일 보는 것 모두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학교는 임시방편으로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교육당국이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거들 기자. 위태롭게 걷는 9살 딸의 손을 꼭 잡은 어머니. 딸을 번쩍 들어 차에 태웁니다.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어김없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점심 전에 딸을 데려올 생각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기저귀도 사용해야 되고 수저들도 도와줘야 되고 친구가 선생님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특히 지난달 말 노조 측이 학교에 보낸 공문이 알려져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사실 물어보니까 노동법에 걸려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쓸 수가 없고 봉사자도 쓸 수가 없고 근데 학부모가 봉사하는 것도 안 되고 당장 특수학교 보조 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학교는 임시로 통합반을 운영합니다. 2명의 교사가 2반의 아이를 함께 돌본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청도 노조의 고발을 우려해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가 협력해 대응하라는 정도의 매뉴얼만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에 노조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거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실상 평화시대의 시작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것인데 북한에게 체제 안전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심수미 기자.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평가를 내놨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대관계였던 두 나라가 평화에 악수를 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로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가 양측의 입장을 절충했다는 분석입니다.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양측 입장을 절충하는 그런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체제 안전을 우려하는 북한에게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한 것은 북한이 보다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의 로드맵을 갖고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적대관계를 끝내는 것이 비핵화의 시작이라는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실제 종전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부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JTBC 최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장에 있던 미국 기자는 건강이 안 좋아 보인다고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반대로 김 위원장이 건강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물론 알 수는 없는 일이죠. 김 위원장의 담배 꽁초라도 가져와 보지 않은 다음에는 말이죠. 김선미 기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밀착 취재한 한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 wheezing like an emphysema patient. Not a healthy guy. 그러자 웨이신에선 건강 이상설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매우 건강하고 좋아 보였다고 썼습니다. 김 위원장과 1m 거리에서 50여 분간 대화를 나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사실상 반박한 겁니다. 김 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백두산에 올랐을 때도 그 이전에도 얼굴이 붓거나 지팡이를 짚은 모습 때문에 꾸준히 나왔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건강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해외 방문 때 담배꽁초 하나까지 철저하게 수거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대개의 경우 통역사들도 해당 분야나 상황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고 통역에 나서곤 합니다. 정상회담의 경우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그게 불가능했던 것이 엊그제 갑작스런 판문점 3자 회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통역은 만점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현주입니다. 가장 좋은 우리 당을 밟은 민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방북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자 That made him the first U.S. president to visit our country. 북한의 통역사는 망설임 없이 영어로 이어봤습니다.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남다를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다른 용단의 김 위원장이 말할 때 가만히 서 있던 트럼프 대통령도 This is an expression of his willingness to eliminate all the unfortunate past and open a new future. 통역사가 전한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김 위원장의 등을 두드립니다. 북한에선 세 차례의 북미 회담 때마다 다른 통역사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판문점 회담의 통역사는 앞서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 등 행사에서 통역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외무성 소속의 김모 씨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역사는 순발력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북으로 돌아간 직후 한미 정상이 즉석으로 연 기자회견에선 원고 없이 이어지는 발언을 빠짐없이 옮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대담한 제안에 따라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Thanks to President Trump's bold proposal, this historic meeting had taken place. 청와대에 파견 나온 외교관 최경훈 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문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기 전에도 최 행정관이 곧바로 알아듣고 카메라를 물립니다. 최 행정관은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때부터 통역을 맡았으며 어린 시절 영국에서 공부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죠. 법정과 구치소 앞에는 100여 명의 팬들이 몰려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여성들이 줄지어 법원 밖을 빠져나옵니다. 가수 박유천 씨의 마약 혐의 판결을 보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겁니다. 일본과 중국, 대만 등 해외 팬과 국내 팬 등 100여 명이 몰려왔습니다. 공판 시작 전부터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앉을 자리가 부족해 바닥에 앉거나 자리에 서서 재판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재판 직전엔 법원 경위가 팬들에게 일본어로 말하는 보기 드문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녹음하면 안 된다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추범인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전 연인 황하나 씨와 필로폰을 구입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7번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의 석방이 결정되자 구치소 앞에도 채바라기 꽃을 든 해외 팬 수십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팬분들께 미안합니다. 열심히 정치권을 하겠습니다. 네. 박 씨는 출소 이후 보호관찰과 함께 마약 중독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마약 범죄는 심각성에 비해서 정작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저희가 통계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40% 가까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때마다 재판부가 봐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자주 따라붙었습니다.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40%가 넘습니다. 벌금형까지 합하면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가까이 징역형을 피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에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박유천 씨를 담당한 재판부도 제4회화를 통해 약을 끊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치료를 하고 불시에 소변검사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지난해 36%를 넘었습니다. 보호관찰 중에는 5%대로 내려가지만 그 뒤에 다시 마약에 손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을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한진그룹 모녀는 필리핀 여성들을 국내에 불법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가사 도우미로 고용을 해서 재판에 넘겨졌었죠. 검찰은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판사는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아서 옥살이는 안 합니다. 김가송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직원으로 꾸며 비자를 연장했습니다. 이들은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연아 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은 이 씨와 조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두 사람이 대한항공의 가사도우미의 선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내려보내는 등 기업을 사유재산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검찰이 두 사람에게 각각 구형한 3천만 원과 1,500만 원의 벌금형 대신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서 벌금형이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건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형은 무거워도 경영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바꾼 형량도 이들에겐 사실상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JTBC 김다솔입니다. 술에 취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마구 때려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신고한 사람의 아버지도 위협했고 경찰관도 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운전자를 조사만 하고 바로 풀어줬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웅크린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지난달 26일 새벽 1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1살 A씨가 33살 강모씨를 길 한복판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당씨는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강했어요. 그때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으로 특히 그쪽을 가격하는 게 끔찍이 나와가지고 폭행 직전 가해자 A씨는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돌다 강씨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씨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자 위협하며 쫓아왔습니다. 쫓기던 강씨는 세 차례나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폭행이 벌어진 뒤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신고할 때도 제가 좀 빨리 와주면 내가 좀 빨리 와주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A씨는 깨진 보도블럭으로 함께 있던 강씨 아버지도 위협했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A씨는 그날 아침 바로 풀려났습니다.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본 겁니다. 경찰은 뒤늦게 어제 강씨 진술을 받고 A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또 나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69가구가 신고를 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생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안내해서 주민들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싱크대 물을 틀고 5초, 필터가 붉게 변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필터 색깔이 진해집니다. 미쳤다. 와, 바로 떨어지는데? 어제 하루 인천 서구청에 들어온 붉은 수돗물 신고만 69건. 환경부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수질이 회복됐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붉은 수돗물이 나왔던 집입니다. 지금은 붉은 수돗물은 멈춘 상황인데요.
붉은 수돗물이 나올 때 1분간 사용했던 필터입니다. 원래 필터랑 비교해보면 색깔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필터가 까맣게 나는 거예요, 1분간 돼서. 이웃집도 마찬가지. 화장실 세면대 물을 트니 붉은 물이 차오릅니다. 흘러 나오는 것도 붉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자체는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물을 흘려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전 공지도 안 하고 해요? 갑자기 오늘 밤부터 엄청 심해졌는데. 일사기준이 일일이 다 공지가 되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그 생수 사용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관계 당국은 정확한 원인은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배수관이 이제 관에 있던 게 순환이 되잖아요. 고였던 게 살짝 나왔을 수도 있어가지고. 50만 급수 지역이거든요. 개개인의 상황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붉은 수돗물을 다시 만난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6월 29일 정도에 정상화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예.